자, 배당소득에 대한 강의 이어서 나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금 금융소득 공부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이자소득은 저번 시간에 이제 마무리를 지었고, 이자소득의 과세 방법은 아직 끝내지 않았어요. 배당소득까지 공부를 한 다음에 이자와 배당소득을 묶어서 금융소득의 과세 방법이라고 해서 두 가지를 한 번에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배당소득에 대한 범위 빠르게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 진행될 진도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배당소득의 범위에서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셔야 될 건 배당소득은 다른 소득과는 다르게 열거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포괄주의도 가미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1번부터 7번까지의 소득은 배당소득이다라고 분명하게 법에서 열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 변칙적인 금융상품들을 다 커버하기에는 과세하기에는 좀 부족하다 보니까 유사배당소득이다라고 해서 이것들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포괄주의 입장에서 모두 다 과세를 하겠다라는 특징이 있는 소득이었다. 요거 한 가지 일단 기억하고 그 다음에 나가셔야겠죠.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거 첫 번째 배당소득의 범위 중에서 일반적인 배당이었어요. 뭐 누가 주식을 배당을 하던 주식을 받는 사람이 개인 주주이고 이 주식을 발행하는 법인이 잉여금을 감소시키면서 이 개인 주주한테 배당금을 줬다라고 한다면 그 배당소득을 얻은 주주는 배당소득으로 구분을 하고 해당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로 과세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때 이 일반적인 배당, 실제 배당인데 회사가 번 돈을 가지고 그 돈을 주주에게 이익분배의 성격으로 나눠준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것을 받은 주주는 배당소득으로서 과세가 되었었어요. 하지만 예외적인 케이스가 있었죠. 자본잉여금 중에서 우리 대표적인 개정 과목인 주식발행 초과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 자본잉여금의 개정 과목이라는 건 주주가 투자한 돈이에요. 그렇죠? 즉 회사가 번 돈이 아니고 주주가 납입한 돈이에요. 이 회사가 번 돈이 아닌 주주가 납입한 돈을 다시 주주한테 돌려준다라는 건 사실 이건 배당이 아니라 주주 입장에서는 투자금을 회수한 성격이죠. 나의 소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배당 소득으로 과세하지 않는다. 왜?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인정배당이라는 거 있었죠. 법인세법에 따라서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이다라고 했던 거. 일단 요거 여러분들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인세법을 알고 공부를 하시면 조금 더 편하시긴 할 건데 모르시다라고 하더라도 뭐 이해는 쉽게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법인 입장에서 우리 주주가 법인의 자금을 사업과 무관하게 법인 주주의 그 개인적인 입장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법인이 해당 주주한테 배당을 통해서 돈을 주고 그 돈을 가지고 주주가 해당 지출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주가 지출한 금액은 이 주주한테 배당을 줬다라고 인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세법에 따라서 송금물산입하고 배당으로 소득 처분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실제 사용한 주주의 배당 소득으로 구성이 된다라는 것도 공부를 했던 내용이고요. 자, 그다음에 의제 배당 공부했었어요. 그렇죠? 사실 의제라는 건 무엇 무엇이 아니나 무엇 무엇으로 본다라는 거였었죠. 실제로는 배당이 아니지만 배당을 한 것과 유사한 성격이고 뭐 경제적 실질이 이와 같기 때문에 이것을 배당으로 보겠다라는 의미였어요. 의제 배당은 유형 1과 2로 나누어져 있었고요. 법인세법의 내용과 동일해요. 의제 배당 유형 2에서 단서로 나와 있는 거, 제가 온리소득세법이라고 교재에 넣어놨던 거, 그 부분만 추가적으로 조금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것 중에 간주배당이라고 있었어요. 조세피난처에 우리가 외국에 법인을 설립해 놓고 거기에서 법인세율이 없다 보니까 그 소득을 거기에 그냥 유보시켜 놓고 개인 주주, 한국에 있는 개인 주주한테 배당을 보내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한국에서도 소득세를 안 낼 거고 그 외국 법인에서도 외국에서도 법인세를 안 낼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조세 부담이 없겠죠. 이런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외국의 조세 피난처에 법인을 설립해 놓고 국내에 있는 개인 주주한테 배당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일정 기간 지난 시점에 배당을 한 것으로 간주를 하겠다. 이게 간주 배당의 의미였었죠. 자, 여기까지 공부를 했던 것 같고 오늘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그리고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 그리고 유사배당소득과 배당부 복합금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한 내용 차례대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페이지 18페이지를 보시면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나오죠. 일단 우리 집합투자기구라는 거는 뭐냐면 신탁회사 생각하시면 돼요. 펀드에 투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거예요. 이 직접 투자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간접투자다. 요거를 조금 비교하는 개념에서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먼저 내가 뭔가 이 주식이나 채권에 지식이 많다, 뭔가 이걸 잘 알고 있다, 많이 해봤다라고 한다면 직접 투자할 만큼의 그런 용기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번에 주식이 조금 오를 것 같은데 여기에 투자해봐야겠다. 이 채권 좀 좋을 거, 이자율 괜찮고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에 투자를 해봐야겠다. 이렇게 본인이 직접 의사결정을 해서 투자를 하고 그에 대한 수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뭔가 어딘가에 투자를 하고 싶기는 한데 뭔가 그런 지식이 별로 없어요. 좀 무지해요. 그러면 전문가한테 맡길 수가 있잖아요. 그쵸? 내가 지금 이만큼의 좀 여유 자금이 있는데 이거를 대신 좀 전문가인 너가 투자 좀 해달라. 그러면 내가 수수료 얼마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외주를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이게 간접 투자예요. 이게 집합 투자 기구인 펀드 등에 투자를 한다라는 개념이에요. 먼저 뭔가 주식과 채권에 좀 밝은 이런 사람이 직접 투자를 하는 경우에 그 사람이 투자를 통해 가지고 얻은 이득에 대해서 어떻게 과세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이 사람이 먼저 주식에 투자를 했다라고 한다면 배당금을 수령하겠죠. 이때 해당 주주가 얻은 소득은 배당 소득으로 과세가 돼요. 그쵸? 그리고 주식에 투자를 한 사람이 해당 주식을 매매를 했다라고 했을 때 저번 시간에 공부했었죠. 주식의 매매 차익은요, 과세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주식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단 이건 원칙이고 과세를 하는 경우도 물론 있어요. 우리 보통 이제 코스닥, 뭐 코스피, 상장 주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상장 주식, 그 거래장 내에서 거래를 하면 일반적으로는 과세를 하지 않지만 상장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시장 외에서 장외 거래를 했다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대주주가 양도를 했다고 한다거나 이러면 과세가 돼요. 그리고 상장 주식이 아닌 일반적인 중소기업들의 어떤 그 비상장 주식, 상장되어 있지 않은 시장에 진입하지 않은 그런 비상장 주식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양도소득으로 과세가 돼요. 근데 우리 지금 이런 것들 생각하실 필요는 아직 없어요. 지금 우리 배당소득 공부하고 있고요. 여기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보자면 지금 우리 주식의 매매 차익은 그냥 상장 주식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일반적인 주식의 매매 차익은 주식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과세하지 않는다. 이거를 일단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예외적인 케이스들은 일단 여러분들 뭐 기억해 두시면 당연히 좋겠지만 조금 머리가 복잡해진다라고 생각되시면 요걸 위주로 기억을 해 두시면 되는 거예요. 상장 주식의 매매 차익은 과세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채권에 투자를 했다라고 했을 때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면 이자 약정일마다 이자가 들어오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은 이자 소득으로 구분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 채권 만기 전에 내가 채권을 팔았다라고 한다면 채권 매매 차익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채권 매매 차익은 과세하지 않는다. 이거 우리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마찬가지로 채권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과세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자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자도 과세하고 매매 차익도 과세하고 하면 채권을 누가 취득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채권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과세하지 않는다. 단 요거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죠? 환매채의 매매 차익은 이자 소득으로 과세한다. 요거. 미리 사전에 약정된 이자 성격이기 때문에 이건 매매 차익이 아니라 실질은 이자 소득이기 때문에 이자 소득으로 과세를 하겠다. 요거 예외적인 케이스들도 있다라는 거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지금 다시 정리할게요. 직접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주식에 투자했을 때 배당금 받으면 배당 소득, 채권에 투자했을 때 이자 받으면 이자 소득, 주식이나 채권의 매매 차익 등은 과세하지 않는다. 요거였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주식과 채권 이런 것들을 잘 몰라서 전문가한테 맡기는 경우, 간접 투자를 하는 경우, 이때 소득의 구분과 과세 여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투자자. 이게 이제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펀드. 이게 이제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집합투자기구, 뭐 신탁회사 같은 곳.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이런 전문가들한테 자금을 맡겨요. 그럼 이 전문가들은 여러분들의 자금을 가지고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를 해요. 그리고 그로부터 이익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 이익을 펀드가 수수료 조금 떼고 여러분들한테 주게 돼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받은 이익은요. 이 펀드 회사가 주식에 투자해가지고 이익을 얻은 걸 수도 있고요. 채권에 투자해가지고 이익을 얻은 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굳이 구분을 해보자라고 한다면 주식에 대한 매매차익 배당금, 채권에 대한 매매차익과 이자 이렇게 직접 투자와 같은 경우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직접 투자와 구분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일단 주식에 대한 매매 차익은 과세하지 않겠다. 이게 원칙이다라고 우리 했었죠. 요거는 직접 투자하는 경우와 같아요. 간접 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주식에 대한 매매 차익이 발생되었다라고 한다면 요거는 과세하지 않아요. 주식에 대한 배당금. 직접 투자를 했을 때 주식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배당금을 수령했으면 배당소득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공부했었죠. 마찬가지예요. 간접 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주식을 투자해서 배당금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배당소득으로 구분을 해요. 소득 구분에서의 차이는 이 채권에서 존재를 해요.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수령했을 때 이자소득으로 구분하고 채권 매매 차익이 발생되었을 때는 채권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과세를 하지 않겠다라고 했었는데 간접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요. 채권에 대한 이자가 발생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이자 소득이 아니라 배당 소득으로 구분한다라는 게 첫 번째 차이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이점. 채권에 대한 매매 차익에 대해서 직접 투자 시에는 과세를 하지 않았지만 간접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매매 차익도 이자 소득이 아니라 배당 소득으로 과세를 한다라는 거. 이게 두 번째 특징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특징. 매매 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라는 게 두 번째 특징이었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 특징은요. 매매 차손이 발생되었다라고 했을 때 이 매매 차손에 대해서도 상계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이 투자자한테 조금 더 유리하게 규정을 두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자, 한번 우리 숫자를 넣어서 예를 들어가지고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내가 직접 투자를 했다라고 했을 때 배당금을 200만큼 수령을 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200이 배당 소득이 되겠죠. 그리고 상장 주식의 매매 차익으로 내가 100원만큼 얻었다라고 해볼게요. 이거는 과세하지 않죠. 채권에 투자를 해가지고 이자를 수령했어요. 이거 300만큼 수령했고요. 채권의 매매차 이익은 나지 않았고 채권의 매매차 손이 예를 들어가지고 마이너스 400이 났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이렇게 직접 투자를 통해 가지고 내가 이득이나 손실을 봤을 때 이때 어떻게 과세되느냐 하면 배당 소득 200으로 과세 일단 되고요. 그 다음에 이자 소득 300으로 과세되고요. 상장 주식 매매 차익 100원 얻었지만 이건 과세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채권에 대한 매매 차익 과세하지 않고요. 채권에 대한 매매 차손이 발생되었으면 당연히 이득이 없기 때문에 과세가 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결국 이렇게 배당 소득으로 200, 이자 소득으로 300 이렇게만 과세가 돼요. 자, 똑같은 숫자를 넣어서 간접 투자하는 경우에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식에 대한 매매 차익 얼마라고 했어요? 우리 100원이라고 했었죠. 이거 과세하지 않는 거 직접 투자 시와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내가 200만큼 얻었죠. 그리고 채권에 대한 이자 내가 300만큼 얻었어요. 그리고 채권에 대한 매매 차손익 요거 마이너스 400만큼 얻었고요. 자, 이랬을 때 간접 투자를 하는 경우에 어떻게 소득 구분과 금액이 달라지냐 하면 배당금 200 그리고 이자 300 채권에 대한 매매 차손익 모두 다 이자가 아니라 배당 소득으로 소득 구분을 한다라는 거고 배당금 200과 이자 300과 채권에 대한 매매 차손익 마이너스 400 이거 계산하면 얼마예요? 100원이죠. 100원. 배당 소득으로 100원만큼 과세가 되는 거예요. 어때요? 직접 투자를 했을 때에는 배당 소득 200과 이자 소득 300으로 과세가 되었지만 간접 투자를 했을 때에는 배당 소득으로 100만 과세가 되죠. 이런 케이스에는 어떤 게 더 유리하겠어요? 간접 투자가 좀 더 유리를 하겠죠. 자, 일단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건 내가 직접 투자를 했으면 내가 어디에서 얼마만큼 이득을 발생시켰고 어디에서 얼마만큼 손실을 발생시켰는지 당연히 직접 투자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자신의 투자 내용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간접 투자를 하는 경우 여러분 이 투자자의 입장에서 감정이입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요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인 신탁회사한테 이걸 다 맡겼어요. 나의 자금을 다 맡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탁회사가 알아서 투자를 한 다음에 나한테 이만큼의 이익을 보내줬어요. 여러분들 이 이익 100이라는 금액이
이렇게 되어가지고 산정이 되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 수가 있을까요? 잘 모르겠죠. 그리고 내가 150이라는 이득을 펀드 회사가 얻었는데 그 중에서 50만큼은 수수료로 떼갔어요. 나는 100원만큼의 이익만 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이 이익 150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소득 구분이 되었어야 하는데 중간에 수수료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그럼 이 수수료는 어느 소득에서 또 차감할 거예요. 이런 문제도 발생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실무적인 편의성으로 회사가 돈을 맡기고 배당받는 형태가 되겠죠. 이거를 이자 소득으로 구분할지 배당 소득으로 구분할지 아니면 두 개를 정확하게 나눠서 구분을 할지 일단 택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나눠서 구분하기에는 실무적으로 너무 빡세요. 너무 복잡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투자자가 얻는 이익을 하나의 소득으로 구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실무의 편의상. 근데 이걸 이자 소득으로 구분하기에는 조금 성격이 동떨어져요. 왜냐면 이자라는 건 내가 채권을 취득을 했을 때 언제 얼마만큼의 금액을 받을지 이미 알아요. 확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건 이 투자자가 언제 얼마만큼의 이득을 받을지 일단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자 소득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배당 소득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배당 소득 뭐예요? 내가 회사에 주식 투자를 해요. 그러면 그 회사가 이득을 낸 다음에 나한테 배당금을 통해 가지고 배당으로 돌려주게 되죠. 이거와 조금 가깝지 않겠어요? 이자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사실 배당이라고 하면은 조금 맞아떨어지는 케이스예요. 요런 케이스가 지금 나는 펀드라는 회사에 투자를 했고 이 회사가 뭐 알아서 자금을 굴려가지고 나한테 얼마만큼의 이익을 줘요. 이 집합투자기구인 펀드 신탁회사가 만약에 이익을 내지 못했으면 나는 이익을 돌려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자 소득으로 구분하기보다는 배당 소득으로 구분을 하는 것이 조금 더 가깝다. 배당 소득의 정의에 조금 더 부합을 한다라고 해서 실무의 편의상 이것을 다 묶어서 배당 소득으로 과세하게 되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채권의 매매 차익뿐만 아니라 매매 차손까지 반영을 해주겠다라는 건 만약에 채권을 통해 가지고 매매 차손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득을 내지 못하고 손실을 냈으니까 열받겠죠. 내가 직접 투자를 통해 가지고 채권의 매매차 손이 발생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쥐가 자기의 의사결정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뭐 누구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나는 수수료까지 주면서요 전문가한테 맡겼어요. 근데 이 전문가가 차이익이 아니라 차손을 만들어 왔어요. 수익이 아니라 손실을 만들어 왔다라는 거죠. 직접 투자해서 손해본 건 어쩔 수 없지만 간접 투자로 손해본 건 조금 봐주겠다라고 해서 매매 차익은 과세하겠지만 매매 차손은 이런 소득들과 합쳐가지고 상계를 시켜주겠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케이스에서는 위에 직접 투자보다 훨씬 더 세부담이 적어지는 결과가 초래가 되겠죠. 자,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에는 이렇게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를 조금 비교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 다시 집중해 볼게요. 우리는 현재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배당소득의 범위에 들어간다. 이거 공부하고 있었죠. 이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라는 건 내가 간접 투자했을 때 발생되는 요 이익 말하는 거예요. 이 이익의 구성 항목들이 이렇게 된다라고 했으면 가정하면 직접 투자처럼 하나하나씩 소득의 구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장 주식에 대한 매매 차익 요거 빼고요. 나머지 이익들은 합쳐가지고 그냥 실무의 편의상 배당 소득으로 구분을 한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채권에서 이자가 발생되었다라고 하더라도 간접 투자를 통해서 이익을 얻은 거다라고 한다면 이자 소득이 아니라 배당 소득으로 구분된다. 채권의 매매 차익이 발생되었다라고 한다면 직접 투자처럼 과세하지 않는 게 아니라 매매 차익뿐만 아니라 매매 차손까지 매매 차익이 발생되었으면 합해서 200, 300 그리고 나머지 요게 만약에 플러스의 금액이라고 한다면 배당 소득으로 900만큼이 과세가 되는 거고요. 매매차 손이 발생되었다. 마이너스의 금액이 발생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금액 다 계산하셔가지고 아까처럼 100만큼만 배당 소득으로 과세가 된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조금 직접 투자하는 경우와 차이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이익이 발생되었다라고 한다면 배당 소득으로 구분이 된다. 지금 포커스는 요거예요.
그렇게 기억하시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배당 소득 범위에서 요거 네 번째,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했던 거고요. 여섯 번째로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 사채로부터의 이익 보도록 할게요. 페이지는 여러분들 19페이지 펴두시면 되고요. 우리 여러분들 이자 소득의 범위 공부할 때 파생결합 사채로부터의 이익은 이자 소득이 아니라 배당 소득으로 구분한다. 이거 조금 선행학습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사채, 채권이죠. 회사가 발행한 채권이 사채예요. 채권의 이자는 이자 소득이고요. 주식의 배당금은 배당 소득이고요. 그렇죠? 하지만 파생결합 사채로부터의 이익은 채권으로부터의 이익임에도 불구하고 이자 소득이 아니라 배당 소득으로 구분한다. 이게 이자 소득 공부할 때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렇죠? 왜 그렇죠? 사실 사채라고 이름을 붙여놓긴 했어요. 하지만 얘는 그냥 무늬만, 이름만 그냥 사채라고 부르는 거고요. 원래가 증권이에요. 주식이라는 거죠. 파생결합 증권의 원금 보장형 형태이기 때문에 이름을 파생결합 사채라고 불러놓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사채라고 돼 있지만 채권으로부터의 이익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요. 증권의 이익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배당소득으로 구분한다. 요거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결합 증권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구분을 한다라는 거고요. 단 여기서 주식 워런트 증권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은요, 제외예요. 요건 배당소득으로 과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거는 양도소득의 범위에 열거가 되어 있어요. 배당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으로 과세가 된다라는 거. 요거 추가적으로 좀 살 좀 붙여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장주 지수증권을 계좌간 이체하거나 계좌간의 명의 변경, 그리고 상장 지수증권의 실무 양도 방법. 요것도 배당소득으로 구분을 해요. 여러분들 요거 약간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다가 뒤에 여러분들이 필기로 써두세요. 실무 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 요런 것들도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된다라는 거. 파생결합 증권, 파생결합 사채. 파생결합 사채도 파생결합 증권의 어떤 그 원금 보장형 형태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다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 배당소득으로 구분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출자 공동사업자에 대한 배당소득 보도록 할게요. 요거 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별표 하나 쳐두시고요. 자, 일단 여러분들 출자 공동사업자에 대한 용어 정리부터 하고 갈게요. 출자 공동사업자라고 하는 건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한 자를 말해요. 쉽게 말하면 돈만 된 자예요. 그와 비교되는 개념이 업무집행 공동사업자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동사업이라고 한다면 A라는 사업장을 만들 때 갑과 을이 같이 투자를 해서 같이 출자를 해가지고 A라는 사업장을 만들고요. 그 A라는 사업장을 A와 B가 같이 공동 경영을 하면서 발생된 이득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이득을 해당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서 갑과 을이 각각 가져가게 되는 형태이죠. 이걸 우리 흔히 업무집행 공동사업자라고 해요. 즉 회사 만들 때 같이 돈도 되고 회사의 경영도 같이 하고 이러한 사람을 업무집행 공동사업자라고 하고요. 그와 비교되는 개념인 출자 공동사업자라고 하는 건 이 공동사업의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아요. 경영은 다른 공동사업자가 알아서 하는 거고요. 나는 돈만 된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40%를 출자를 했다라고 한다면 내가 출자한 비율에 대해서 손익분배 비율을 정해 놓고요. 그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서 나는 그 금액만 받아요. A라는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 금액의 일정 부분만큼을 내가 수령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출자 공동사업자라고 해요. 구분 한번 볼게요. 일반적인 공동사업자인 업무집행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 비율에서 해당하는 금액만큼 이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이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사업소득으로 구분을 하겠죠.
쉽게 말하면 A라는 사업장에서 돈을 벌어요. 갑과 을이 둘 다 업무집행 공동사업자예요. 그러면 A라는 사업장에서 발생된 소득 금액을 갑과 을이 나눠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나눠 갖는 소득은 뭘로 구분하냐? 지금 이 말이에요. 그쵸? 당연히 갑과 을의 사업 소득으로 구분이 되겠죠. 둘 다 사업 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소득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갑은 업무집행 공동사업자인데 을이 업무집행 공동사업자가 아니라 돈만 낸 자예요. 출자 공동사업자예요. 그럼 이 출자 공동사업자는요. 해당 공동사업장 A라는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 금액을 분배를 할 때 갑한테 가는 건 갑의 사업소득을 구성하겠지만 을인 출자 공동사업자한테 가는 건 사업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으로 구분을 하겠다. 이게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이라는 내용이에요.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라 그 외의 소득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발생된 소득의 내용별로 해당 소득을 구분하게 되는 것이고요. 잘 이해 안 가실까봐 밑에 예제를 준비를 했어요. 자, 공동사업장 A에서 사업소득금액 100, 배당소득금액 200, 그리고 기타소득금액 300을 발생시켰어요. 이거 오타예요. 300을 발생시켰어요. 자, 이때 이렇게 발생된 소득 금액을 갑과 을한테 분배를 하게 되겠죠. 여러분들 요거는 나중에 우리 공동사업자 공부를 하실 때 공부를 또 좀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시게 되겠지만 일단 지금 간략히 말씀드리면 공동사업장이라는 그 사업장을요. 하나의 1거주자로 보고 소득 금액까지는 계산을 해요. 여러분들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 아시죠? 각각 소득 구분을 한 다음에 각각의 소득별로 소득 금액을 계산해요. 그 소득 금액들을 다 합치면 종합 소득 금액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공동사업장 A의 소득 금액을 각각 계산을 하고요. 이렇게 소득 금액까지 계산되고 나면 해당 소득 금액을 공동사업자별로 분배를 해요. 만약에 갑이 업무집행 공동사업자다라고 한다면 해당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금액은요. 당연히 갑의 사업소득을 구성하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여기서 발생된 배당소득 금액을 분배를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갑과 을의 배당소득 금액으로 소득 구분을 하는 것이고요. 이 공동사업장 A에서 발생시킨 기타 소득 금액인 300을 분배한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그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서 기타 소득 금액을 구성하게 되는 거예요. 즉 사업소득 금액 외에 다른 소득들 있죠. 이 소득들을 분배할 때는요. 각각의 해당 소득에 따라서 소득 구분을 해요. 만약에 분배되는 소득 금액이 사업소득 금액이다라고 한다면 업무집행 공동사업자한테 분배되는 이 금액은요. 사업소득 금액으로 구분을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여기에 출자 공동사업자가 끼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출자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 A에서 발생된 사업소득 금액 100을 분배받았을 때 얘는 사업소득 금액이 아니라 배당소득 금액으로 구분한다라는 게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걸 왜 배당소득으로 구분하냐 하면 사실 그런 거죠. 을은 경영을 하지 않지 않았느냐? 사업활동에 참여하지 않았잖아. 을은 사실 너네 회사에 그냥 투자만 한 거고 그에 대한 배당만 수령을 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너네 회사가 영업활동을 하는데 관여를 하고 참여를 해가지고 회사를 키우는데 기여한 사람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고 얘는 그냥 투자하고 그에 대한 분배금 받은 배당소득의 성격으로 보겠다라고 해서 소득 구분을 배당소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 한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일단 지금 소득세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뭔가 조금 살을 더 붙이셔야 되는 분들은 요 밑에 있는 내용까지도 보시면 좋아요. 자, 출자공동사업자는 일단 배당소득으로 소득 구분을 해요.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금액에 대해서. 하지만 얘는요. 사실 이거 배당소득 아니잖아요. 그쵸? 내가 출자를 하고 그에 대한 분배금을 가져가서 마치 배당소득과 같기 때문에 배당소득으로 소득 구분을 하긴 하지만 이거 내가 출자한 회사가 사업활동 통해가지고 돈 번 거잖아요. 그쵸? 그거 나 받은 거잖아요. 내가 출자한 회사가 법인 사업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건 법인만 주식을 발행할 수 있고요. 개인 사업자는 주식을 발행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질적으로 이 회사의 주식을 취득을 해서 그에 대한 배당금을 지금 지급받는 형태는 아니고요. 내가 지금 출자한 회사는요, 개인 사업자예요. 갑과 을이 공동으로 출자를 해서 세운 공동사업장 A라는 개인 사업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따져보면 이거는 배당소득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형식은 문의는 마치 배당과 같아서 배당소득으로 소득 구분은 하지만 실질은 사업소득인 거죠. 그래서 소득금액의 계산이나 수입 시기 그리고 과세 방법까지 모두 다 사업소득처럼 하고 있어요. 소득금액 계산할 때 우리 이따가 보겠지만 그로스업이라는 거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배우시게 되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는 거 적용하게 돼요. 그리고 수입 시기도요. 우리 이따가 배우겠지만 일반적인 배당금의 수입 시기는요. 잉여금 처분 결의일이에요. 하지만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로 하고 있어요. 사업소득의 수입 시기가 비슷한 거죠. 과세 방법도요. 분리과세 세액 계산 시에 다른 종합소득금액으로 보아서 계산해요. 마치 사업소득처럼 과세한다라는 것이죠. 살을 붙이실 분들은 형식은 배당소득이기 때문에 소득구분은 배당으로 하지만 소득구분 말고 나머지 것들은요 모두 다 소득금액의 계산이나 수입식이나 과세 방법 모두 다 실질은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처럼 취급을 하고 있다라는 거 요것만 조금 살을 붙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8번째 볼 거는 유사배당소득이에요. 유사배당소득에 이런 것들이 이제 열거가 되어 있기는 해요. 하지만 우리가 뭐 이런 것들만 유사배당소득으로 모아서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실 게 아니고요. 위에 우리가 배웠던 지금까지 배웠던 배당소득과 비슷한 어떤 분배의 형태다. 수익 배분의 형태이다라고 한다면 포괄주의의 형태를 띄어서 다 과세가 될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9번은 이자소득에서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이자부 복합금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라는 거. 1번부터 8번까지의 규정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이자가 아니라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결합된 경우에 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도 배당소득으로 과세를 하겠다. 이거 우리 선물한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이자소득 공부하신 거 기억나시죠? 그러한 파생상품과 예금이자가 결합되어 있는 거. 이거 결국에 대법원에서 파생상품은 이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금이자에 대해서만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맞다라고 해가지고 국가가 열받아서 이것도 과세하겠다라고 이렇게 따로 규정을 해놓은 것이다. 이거 내용 기억나시죠? 배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은 취지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넘어가셔가지고 우리 두 번째 내용 20페이지에 배당 소득금액의 계산 보도록 할게요. 아니죠. 비과세 배당소득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비과세 배당소득에 나오는 거. 공익신탁의 이익. 공익자 들어가 있으면 일단 지금까지 다 비과세였어요. 그쵸? 우리 이자소득에서도 비과세 공부할 때 공익자 들어갔던 거 비과세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도 같아요. 비과세 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이거는 뭐 상품의 이름이 비과세예요. 당연히 비과세되는 소득에 들어가겠죠. 상품 이름이 비과세인데 과세되는 것도 웃기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 I사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 중에서 200만원까지 비과세다. 이것도 이자소득과 같은 내용이었죠. 1번, 2번, 3번까지 일단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그냥 한 번씩 읽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비과세 배당소득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조금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만 이렇게 모아가지고 정리를 해놓은 거고 이것도 좀 많다 싶으면 1, 2, 3번까지만 공부하셔도 뭐 상관없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이거 이외에도 많은 비과세 배당소득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 기타 등등으로 적어놓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배당소득금액의 계산 보도록 할게요. 요거 우리 종합소득 계산하는 구조이죠. 여러분들 헷갈리실까봐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라고 한 번 더 강조를 드릴게요. 자,
배당 소득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냐 하면 내가 배당금을 받았어요. 이렇게 배당금을 받을 때 내가 받는 소득이 비과세 소득이다. 지금 우리가 방금 공부했던 이러한 소득이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계산구조에 들어가지가 않겠죠. 왜? 과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얼마만큼을 과세할지를 계산하는 이 구조에는 당연히 들어갈 수가 없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 종합소득세에 대한 계산구조예요. 내가 받는 소득이 종합과세되는 소득이 아니라 분리과세되는 소득이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계산구조에는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총수익 금액에는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된 나머지의 종합과세되는 소득만 들어가게 된다는 거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자 소득에서도 한 번 더 강조를 했었지만 배당 소득도 마찬가지죠.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배당 소득을 얻기 위해서 필요적으로 들어간 비용, 경비가 존재를 해요? 없었잖아요. 이자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뭐 통장 개설 비용 뭐 이런 것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배당 소득이다라고 하는 건 내가 주식에 투자를 하면 가만히 있으면은 소득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걸 얻기 위해서 필요적으로 들어간 경비는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자 소득도 마찬가지였고요. 배당 소득도 필요 경비는 존재하지 않아요. 마이너스 되는 금액은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배당 소득에만 있는 특별한 것. 다른 것들은 다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차감하는 구조였고요. 배당 소득만 이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플러스하는 금액이 있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제가 그때 한 번 더 말씀드렸던 거 요거는요. 납세자한테 불리한 게 아니고요. 물론 지금 배당 소득 금액 계산할 때까지는 플러스를 하기 때문에 이 금액이 당연히 높아지겠죠. 하지만 뒤에서 이중과세를 조절해 주기 위해서 플러스한 금액만큼 밑에 차감하는 세액에서 마이너스를 해줘요. 결국 이거는 납세자한테 유리한 규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그로스업이라는 금액이 있고요. 이거는 배당소득 총수익 금액의 11%를 곱한 금액만큼을 배당소득 금액에 가산을 해서 소득 금액을 산정하게 된다라고 정리를 할게요. 자, 배당소득 금액에 대한 내용, 계산은 총수익 금액의 11%, 취지는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서, 그리고 세액의 계산은 총수익 금액에 더해서 배당소득 금액을 산정을 하고 이 배당소득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들과 합산을 해서 종합소득 금액을 산정을 하고요. 산출세액 밑에서 우리가 아까 소득금액 계산할 때 그로스업 한 금액 있죠. 이 금액을 배당 세액 공제로 차감을 해줘요. 이걸 이중과세를 조정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요거에 대한 내용 조금만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21페이지 보시면 그로스업 제도의 의미, 취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요걸 이해하시면 여러분들 그로스업 제도를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가정은 일단 법인세율 10% 그리고 소득세율 30%라고 했고요. 개인 사업을 영위하는 형태와 법인 사업을 영위하는 형태. 지금 내가 사업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개인 사업자로 하는 경우와 법인 사업자로 하는 경우에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내가 개인 사업자예요. 사업소득 금액을 1,000원만큼 벌었어요. 소득세율이 현재 30%이기 때문에 소득세는 300원만큼 내게 되죠. 마찬가지로 내가 이번에는 법인의 형태로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소득 금액을 1,000원만큼 얻었어요. 법인세율 10%이기 때문에 법인세 100원만큼 나오죠. 여러분들 요거 개인사업체와 법인 사업을 영위할 때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물론 세율도 세율이지만 개인사업자는요. 이 개인사업체의 사업장과 대표인 이 개인사업자 나와 동일하다고 가정을 해요. 동일하게 봐요. 그래서 내가 사업활동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그 돈, 나 개인사업자의 대표인 내가 100% 다 그냥 끌어다 쓸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하지만 내가 만약에 법인을 설립했다. 이 법인의 대표로 내가 이 법인을 설립했다라고 했을 때는 좀 달라져요. 법인에서 돈을 벌었잖아요. 그러면 법인에서 번 돈을 아무리 내가 설립한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대표는 해당 법인의 돈을 마음대로 빼다 쓸 수가 없어요.
내가 이 법인의 주주이다라고 한다면 배당의 형태로만 빼다 쓸 수 있고요. 내가 이 법인의 대표이사다라고 한다면 법인한테 급여를 받는 형태로, 급여의 형태로만 빼올 수가 있는 거예요. 돈을 함부로 빼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사업소득금액 1000을 벌었다라고 한다면 소득세 내고 나머지 돈 내가 다 가져갈 수 있지만, 여기에서 소득금액 1000을 벌었다라고 한다면 법인세 100원만큼 내고 남은 돈 900 있죠. 이거 개인 사업자가 맘대로 못 가져가요. 내가 지금 현재 1인 주주 겸 대표예요. 현재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급여로 차감된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 돈을 다 가져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주주의 입장에서 배당을 받으셔야 돼요. 소득금액 1000 벌어서 100 세금 내고 나머지 900이라는 돈 개인 주주가 다 가져갔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법인에서 배당을 줬기 때문에 이것을 받은 주주는요, 당연히 배당 소득으로 소득 구분을 할 거고요. 900이라는 금액만큼이 배당 소득 금액으로 산정이 될 거예요. 주주 개인이기 때문에 소득세율 30% 적용하시면 소득세 270원만큼 나와요. 자, 여기까지만 일단 볼게요. 어때요? 개인 사업을 영위했을 때는 내가 1000원만큼 벌어가지고 300원만큼 세금을 냈어요. 근데 법인 형태로 내가 사업을 해가지고 똑같이 1000원만큼을 벌었는데, 이때는 법인 단계에서 한 번 과세가 100만큼 됐고요. 그 다음에 개인 단계에서 소득세로 270만큼 한 번 더 과세가 되었어요. 그쵸? 그럼 뭐예요? 얘는 1000원 벌어서 300원만큼 세금 냈고요. 결국 얘는 1000원 벌어서 370원만큼 세금을 내게 돼요. 개인의 형태로 사업을 하는 것보다 법인의 형태로 사업을 하게 되니까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네. 요런 생각이 당연히 드셔야겠죠. 이거 왜 그러냐 봤더니 이중과세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법인의 형태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 돈을 이 개인이 빼가려면 1000원에 대해서 과세된 이만큼의 돈이 한 번 더 개인 단계에서 과세가 되다 보니까 나는 하나의 소득에 대해서 2번 과세가 되는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 형태로 사업을 했을 경우에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중과세는 당연히 좋지 않은 거겠죠. 소득이 하나가 있으면 그 소득에 대해서는 한 번만 과세가 되는 게 당연히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의 소득에 대해서 2번 과세되는 걸 이중과세라고 하고요. 이 이중과세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조정을 통해서 해결을 해줘야 돼요. 자,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소득세법에서는 그로스업이라는 방법이에요. 법인세법 미리 공부하신 분들은 법인세법에서는 얘가 개인 주주가 아니라 만약에 법인 주주다라고 한다면 수입배당금, 입금 불산입을 통해서 이중과세를 조정해주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배당을 받는 이 주체가 법인이 아니라 개인 주주다라고 한다면 그로스업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중과세를 조정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개인 주주 단계에서 그로스업을 통해서 이중과세를 한번 조정해 볼게요. 나 개인 주주 900만큼 배당금 받았어요. 그쵸? 그러면 배당 소득인 총수익 금액은 900이 될 거예요. 여기 이 총수익 금액에 우리 900이라는 금액이 들어가게 돼요. 900 곱하기 11% 하면 그로스업 금액이 나오겠죠. 900 곱하기 11% 하면 99원 나오거든요. 100원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총수익 금액이 900만큼 들어가고요. 플러스하는 그로스업 금액에 100원만큼이 들어가서 배당 소득 금액은 1000원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배당 총수익 금액 900 그리고 그로스업 100원 900원 곱하기 11% 하면 99원이 나오는데 100원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냥 업해서 100원이라고 해보면 결국 그러면 개인주주의 배당 소득 금액은 900원이 아니라 1000원이 되죠. 이거 1000원 뭐예요? 법인 단계에서 과세하기 전에 세전소득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배당 소득 금액을 세전소득으로 맞춰놓고 나서 소득세율인 30%를 적용하시면 산출세액 300원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그로스업한 금액만큼 배당 소득 공제로 차감을 해줘요. 죄송해요. 이거 배당 소득 금액 공제가 아니라 배당 세액 공제예요. 배당 세액 공제로 차감을 시켜줘요. 업한 금액 그대로 밑에서 납부세액에서 차감을 시켜주는 것이죠. 그럼 소득세 얼마 나와요? 200 나오죠.
그로스업을 통해 가지고 이중과세를 조정해 주다 보니까 결국 어때요? 법인 단계에서 100원만큼 세금 내고요. 개인 단계에서 200원만큼 세금 내게 돼요. 결국 총 1000원이라는 소득에 대해서 300원의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때요, 이제? 개인 사업을 영위하나 법인 사업을 영위하나 같아지게 되겠죠. 사업의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법인 형태가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됐어요. 왜 그런지 봤더니 이중과세 문제였고요. 돈을 번 건 법인에서의 1000원이 다인데 이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와 소득세가 다 과세되다 보니까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했고 그걸 조정하기 위해서 그로스업 제도라는 게 등장을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그로스업은 총수익 금액에 플러스를 해서 소득 금액을 산정하고요. 이렇게 그로스업한 금액만큼을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로 차감을 해서 최종적으로 납부한 세액을 계산하게 된다. 이렇게 하면 이중과세가 조정이 되어서 사업의 형태에 따라서 부담하는 세금이 달라지는 걸 좀 완화시킬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등장한 게 그로스업 제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다시 보시면 그로스업 금액의 계산은 그냥 총수익 금액에다가 11% 곱하시면 돼요. 그리고 취지는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서. 계산은 배당 소득 금액 계산할 때 업 시켜주고요. 이 업한 금액만큼을 밑에서 산출세액 밑에서 배당 세액 공제로 차감을 해주시면 되는 것이죠. 그로스업에 대한 내용 이해 가시겠죠?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죠. 그러면 이 그로스업에 대한 내용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로스업에서 배운 내용은 그로스업을 하는 취지가요. 이중과세를 조절해주기 위해서였어요. 근데 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면 굳이 그로스업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내용 지금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로스업의 대상은요. 일단 이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이요. 내국 법인일 것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두 번째,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으로 배당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이 내국 법인이면서 이 내국 법인의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으로 배당을 지급을 하셔야 돼요. 당연히 그래야지만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법인 단계에서 한 번 과세가 되고 개인 단계에서 똑같은 소득 금액에 대해서 또 과세가 되다 보니까 하나의 소득에 대해서 두 번 과세되는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이 된 거죠. 그렇죠? 근데 법인 단계에서 만약에 세액이 0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법인세가 제로였다라고 한다면 그럼 법인 단계에서 부담한 세금이 없기 때문에 하나의 소득에 대해서 두 번이 아니라 한 번밖에 과세가 되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럼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그로스업이라는 걸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배당금을 수령하는 개인이 종합과세 대상이어야 되고요. 기본세율을 적용받아야 돼요. 자, 이 내용 밑에서 그로스업 적용 배제에 대한 내용으로 역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로스업 대상이 이렇게 세 가지의 경우를 모두 만족을 하셔야 되고요. 이런 경우에 이 배당금을 수령하는 개인한테 이중과세를 조절해주기 위해서 그로스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그로스업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경우, 1번 조건의 불충족이겠죠. 1번 조건은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이 내국 법인일 것이라는 조건이었어요. 만약에 이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이 내국 법인이 아니라면 외국 법인이라면 그러면 이중과세 조절 안 해줘요. 내국 법인만 국내에서 이제 하나의 소득에 대해서 두 번 과세가 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렇게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된 경우에만 그로스업을 해주는 거고요. 국제적인 이중과세 문제는요. 외국 납부세액 공제 등을 통해서 해결하는 거고 그로스업을 통해서 해결하는 건 아니에요. 내국이라는 요건을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얘는 그로스업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국조법에 의한 간주배당 이것도 뭐예요? 외국 법인한테 받는 거잖아요. 간주배당 기억나시죠? 우리 배당소득 범위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간주배당. 외국에 법인세가 없는 버진아일랜드 같은 조세 피난처에 그 법인을 설립해 놓고 거기에서 해당 소득을 계속 유보시켜 놓는 거잖아요. 국내로 배당을 치지 않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이 해외 법인의 주주는요.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이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 그 시점에 마치 배당이 된 것으로 보아서 과세를 하겠다라는 게 간주배당이었고요. 그렇죠? 간주배당도 결국 특정 외국 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이기 때문에, 즉 내국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로스업 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겠죠? 그래서 내국 법인일 것의 불충족, 기역 니읒은 내국이라는 요건을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외국 법인한테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로스업 적용 배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출자 공동사업자는요, 일단 공동사업이라는 형태는 우리 법인 형태가 아니라 개인 형태라고 했었죠. 개인 갑과 개인 을이 공동사업장 A라는 걸 설립한 거예요. 이때의 공동사업장 A는요, 법인이 아니라 개인사업체의 형태예요. 이렇게 개인사업자의 형태에서 갑과 을이 같이 사업을 한다. 이걸 우리는 공동사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법인이 만들어지는 건 그냥 그건 법인의 설립이에요. 그럼 공동사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공동사업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갑과 을이 A라는 공동사업체를 세워요. 이 공동사업체 A는 개인사업자의 형태로 운영되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요, 법인한테 내가 실제로 배당을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주식의 발행은 법인만 할 수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개인사업자는요, 주식을 발행하지 못해요. 그렇죠? 법인이 주식을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인이 배당을 해줄 수 있는 거고요. 개인은 주식을 발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개인은 사실 배당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아요. 출자 공동사업자를 배당소득으로 구분한 것도요, 배당과 그 개념이 유사하기 때문에, 형태가 유사하기 때문에 배당소득으로 구분해 놓은 것일 뿐이고, 우리 이거 실질은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다른 소득금액의 계산 등은 마치 사업소득처럼 한다라는 것도 공부했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사실 배당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사업소득이에요. 왜? 개인 사업자는 주식을 발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배당이 아니라는 거죠. 즉 법인이 아니라 개인 사업장에서 받은 소득이기 때문에 출자 공동 사업자에 대한 배당 소득은요, 그로스업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대한 요건 조금 이따 볼 거고, 먼저 3번에 대한 요건을 위배하는 경우. 사실 이 요건은요,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금융소득 과세 방법을 조금 공부하고 나시면 요 문구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지금은 한번 간략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배당금을 수령하는 개인이 이 해당 배당소득이 종합과세가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세율이 적용돼야 돼요. 이건 당연한 이야기죠. 만약에 내가 받는 소득이 종합과세가 되지 않고 분리과세가 되는 소득이다라고 한다면, 그럼 나는요, 이러한 계산구조 자체를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쵸? 이건 뭐예요? 종합소득세의 계산구조였잖아요. 우리 소득세 총설 마지막 페이지에 있던 거 기억나시죠? 종합소득세의 계산구조. 이자부터 기타 소득까지 제가 이렇게 쭉 나열을 해놓은 다음에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종합소득세액이 산출이 됩니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종합소득세의 계산구조예요. 종합과세되는 그러한 소득들만 모아놔가지고 계산한 그 납부세액을 우리가 계산하는 구조였고요. 만약에 내가 받는 소득이 종합과세가 되지 않고 분리과세가 된다라고 한다면, 원천징수로서 납세 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그로스업 제도라는 그러한 아예 제도가 그 분리과세 제도에서는 존재를 하지가 않아요. 이중과세를 조절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분리과세되는 배당소득은 그로스업을 당연히 적용할 수가 없다. 그로스업의 계산 구조는 종합과세되는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에서만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 중에서 14%의 세율이 적용되는 분은 그로스업을 적용해주지 않겠다라고 나와요. 요거 우리 지금 무슨 말인지 좀 알아듣기 힘드실 거예요. 이거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 공부하시면 그때 가서 아 이런 거였구나라고 고개를 끄덕이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거 본 다음에 요거 한 번 더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은 종합과세되면서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것에 대해서만 그로스업을 적용하고, 만약에 이게 분리과세 되거나 아니면 종합과세 된다고 하더라도 기본세율이 아니라 14%의 세율이 적용되는 부분이다라고 한다면 그로스업 적용 배제하겠다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시험에서 그렇게 많이 건드리지도 않고, 그리고 약간 객관식으로 출제하기에 조금 보기가 적잖아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요거예요. 두 번째 요건의 불충족. 두 번째 요건 뭐였어요?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으로 배당을 지급할 것이 이래야지만 그로수업 대상으로 본다라고 했었죠. 그럼 만약에 법인 단계에서 과세가 되지 않은 소득이다라고 한다면 이중과세라는 문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로수업 제도가 나올 일이 없는 거죠. 이중과세를 조절해주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에 대한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법인세 과세된 소득으로 배당을 지급할 것의 불충족이라는 말은 법인 단계에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것들을 말하는 거고요. 첫 번째 등장하는 게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에요. 이거 법인 단계에서 법인세가 과세된 거예요? 아니죠. 그냥 나는 투자를 대신해 주세요 라고 한 거고, 그 집합투자기구가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를 한 다음에 이득이 발생이 되면 그 이득을 수수료 떼고 나한테 그냥 준 거잖아요. 그렇죠? 집합투자기구가 한 번 그 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되고 또다시 나한테 그 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된 것이 아니고요. 그 소득은 그냥 나한테만 과세가 된 거예요.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되지 않아요. 신탁회사가 나한테 준 이득은요. 나한테만 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거 신탁회사의 이득 아니에요. 신탁회사한테 과세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연히 이중과세 문제가 없고요. 신탁회사는 내가 준 수수료 있잖아요. 그거가 신탁회사의 소득인 거고요. 이 사람이 주식이나 채권에 대신 투자를 해가지고 발생시킨 이득은요. 그거는 신탁회사 게 아니라 내 거예요. 내 거. 나의 소득이에요. 그래서 나한테만 과세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음에 무상주 의제배당. 우리 의제배당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거 가뜩이나 어려운데 그로수업에서 또 한 번 존재를 해요. 근데 이거는 지금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의제배당 중에서 법인 단계에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들이 어느 것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일단 입금 불산입 항목이다라고 나와 있는 것들 있죠. 입금 불산입은 뭐였어요? 기업회계 기준에서 수익이다라고 했지만 법인세에서는요. 이건 법인세의 수익인 입금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게 입금 불산입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세액을 산출하는 게 법인세의 목적인데, 법인세에서 수익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입금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세금을 덜 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업회계 기준에서 매출이 100이었어요. 법인세에서는 20만큼은 인정하지 않겠대요. 80만 법인세법상의 매출인 수익인 입금으로 인정하겠대요. 그러면 입금불산입 20이라는 세무 조정을 하고요. 그럼 결국 이 20에 대해서는 세금을 과세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입금불산입 항목에 대해서는 법인세로 과세를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법인 단계에서 이만큼은 법인세 과세가 되지 않은 것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입금 불산입되는 항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의제배당 잠깐 돌아가셔가지고 보도록 할게요. 자, 의제배당 원칙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입금 항목인 잉여금의 감소를 통해 가지고 자본 전입을 했으면 의제배당이었어요. 그렇죠? 입금 불산입 항목인 잉여금을 자본 전입의 재원으로 썼다라고 한다면 의제배당이 아니었어요. 단 자기주식 소각이익은요. 입금 불산입 항목이긴 하지만 이 자기주식 소각이익을 가지고 세금을 회피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요건 예외적으로 의제배당으로 과세를 했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이거 과세하지 않으면 이거 증여세도 안 내게 되고 소득세도 안 내게 되기 때문에 세금을 하나도 부담하지 않으면서 부에 이전이 되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증여세는 약간 좀 과세하기 힘든 측면이 있기 때문에 소득세라도 과세를 하겠다. 그래서 의제배당으로 보겠다. 요거 내용 기억나시죠? 근데 요거는 의제배당 할 때만 그렇게 보는 거고요. 자기주식 소각이익은요. 입금 불산입 항목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자기주식 소각이익은 법인세로 과세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기 이해 가시겠죠?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그로스업의 대상이 되려면 법인세로 과세가 되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이고, 그로스업은 그걸 조정하기 위해서 나온 제도이고, 결국 자기주식 소각이익은 법인 단계에서 과세가 되지 않는 입금 불산입 항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기주식 소각이익으로 자본 전입하는 것들, 아까 의제배당의 예외 두 가지 그거 있었죠. 그것도 의제배당은 해당이 되지만 그로스업은 적용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 주식을 보유한 법인이 입금 불산입 항목인 자본잉여금을 자본 전입에 따라 다른 주주의 지분 비율이 증가한 경우, 이것도 A라는 그 법인이 주식을 발행을 했어요. 근데 그 주식을 다시 샀어요. 그럼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 자기 주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발행한 주식을 자기가 다시 취득하면 이걸 우리 자기 주식이라고 해요. 무상주를 교부를 할 때 자기가 자기한테는 교부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미교부된 주식을 다른 주주한테 추가로 배정을 하던지 아니면 아예 배정을 하지 않던지 없애던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어찌됐건 자기가 자기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법인이 무상주를 교부를 하면 다른 주주의 지분 비율은 그만큼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 해당 주주의 이득이 발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해당 항목이 입금 항목이든 입금 불산입 항목이든 그냥 무조건 자기의 지분 비율이 증가가 됐으면 이득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요건 배당으로 보아서 과세를 하겠다. 이게 의제배당이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것도 의제배당 공부했을 때 배당으로 보겠다라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건 이중과세 조정이에요. 이건 법인 단계에서 과세가 되지 않은 입금 불산입 항목이기 때문에 입금 불산입 항목을 통해서 자본 전입함에 따라서 지분 비율이 증가했다라고 한다면 의제배당으로는 보겠지만 그로스업을 통해서 이중과세는 조정해주지 않겠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1% 재평가 세율이 적용된 토지 재평가 차액의 자본 전입. 요거 지금은 없는 규정인데 옛날에 이런 규정이 있었어요. 토지 재평가 차익이 1%의 재평가 세율이 적용된 토지 재평가 차익이 존재를 한다. 이걸 통해 가지고 자본 전입을 한다라고 한다면 요것도요. 법인 단계에서 법인세가 과세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로스업 적용해 주지 않아요. 이중과세 조절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요건 위에 것들이랑 조금 달라요. 위에 건 법인 단계에서 과세가 되지 않는 입금 불산입 항목이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가 없어서 그로스업을 적용해주지 않겠다라는 거였고요. 얘는요. 입금 항목은 맞아요. 근데 이거는 입금의 반대가 우리 송금이라고 하거든요. 법인세법상의 비용을 송금이라고 해요. 입금 항목이긴 한데 요거 반대의 세무 조정을 또 바로 해줘요. 송금 산입으로 압축기장 충당금 설정을 통해 가지고 요거 송금 산입이 되기 때문에 법인 단계에서 법인세는 과세가 되지 않아요. 결론은 얘도요. 법인 단계에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중과세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로스업을 적용해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음의 법인으로부터 받는 일정한 배당. 얘도 마찬가지로 법인 단계에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아요.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유동화 전문회사, 투자회사, 법인세 과세되지 않고요. 최저한세의 적용이 배제가 되는 다음에 세액 감면을 받는 법인, 소득공제를 받는 유동화 전문회사 및 투자회사는 다 법인세 과세되지 않는 거고요. 밑에 세액 감면을 받는 법인은요. 이러한 세액 감면을 받는 법인만 가능한 거예요. 이거 이외에 다른 세액 감면을 받는 법인이다라고 한다면 그건 법인세 과세되기 때문에 이중과세 조절해 주셔야 돼요. 첫 번째, 법인의 공장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 두 번째,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이거 외투 기업이라고 해요. 세 번째, 제주도와 관련된 거.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그리고 제주 투자진흥기구. 제주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요 네 가지의 세액 감면에 대해서만 그로스업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동업기업 과세 특례를 적용받는 법인.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인 단계에서 법인세가 과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중과세를 조절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요. 그 이외에도 유사배당 소득, 유사배당 소득, 복합금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 사채로부터의 이익, 이런 것들. 법인 단계에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이러한 것들은 이중과세를 조절해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로스업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장황하게 길게 좀 설명을 드렸지만 그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시기 위해서 이해하시기 편하도록 그렇게 추가적인 사례를 붙여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우리는 그냥 요걸 통해서 이런 것들이 배제가 되는구나라고 이해만 하시면 돼요. 물론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암기를 해야 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하실 단계는요. 일단 그로스업의 대상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 우리 요 예제를 통해 가지고 살펴봤던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이래야지만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고요. 이래야지만 이중과세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로스업의 적용이 대상이 되는 것들 요거 세 가지 일단 암기하시고 밑에 적용 배제는 이거의 불충족, 이거의 예외 성격으로 하나씩 이래서 그로스업의 대상이 되지 않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공부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요. 약정일이었어요. 원칙적으로. 그렇죠? 왜? 약정일에 권리가 생겨요. 이 법인세법에서는 권리의무 확정주의, 법인세법이 아니라 죄송해요. 그 세법에서는 일단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라서 수입시기를 결정하고 있다라고 했었죠. 소득세법도 마찬가지로 내가 받을 권리가 발생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을 해요. 이자 소득은요. 이자를 약정한 그 날이 되면 나는 받을 권리가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날에 이자 소득의 수입 시기로 잡게 되는 거예요. 배당 소득은 어떨까요? 배당이라는 거는 약정이라는 형태가 있을까요? 없겠죠. 우리 채권이라는 건 내가 돈을 꿔주고요. 일정한 날마다 내가 이자를 받겠다라고 약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약정일에 나는 이자를 받을 권리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배당은 뭐예요? 내가 주식을 투자하면요. 이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언제 받을지, 얼마만큼 받을지 몰라요, 사실. 그렇죠? 배당은요. 회사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회사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회사가 예를 들어 가지고 몇천억을 벌었다. 이 중에서 50만 원만 배당하겠다. 그래도 되는 거예요. 법인의 마음이에요. 이자라는 건, 채권이라는 건 내가 채권을 취득하는 시점에, 내가 돈을 빌려주는 시점에 얼마만큼 받을지, 어느 날에 받을지 약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약정일마다 인식을 하는 것이지만 배당이라는 건 그렇게 정해진 게 전혀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약정일 따위가. 그래서 배당은 원칙적으로 배당 소득의 수입 시기는 결정주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권리 의무 확정이 언제 되느냐 하면 내가 받을 권리는요. 결정되는 날에 생겨요. 약정이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결정이 되면 그때 그냥 지급하는 거예요. 자, 일반적인 배당 한번 볼게요. 잉여금 처분 결의일이라고 나오죠. 회사에서 우리가 지금 이만큼 돈을 벌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얼마만큼은, 이 정도만큼은 우리 주주들한테 배당을 하겠다라고 결의를 해요. 잉여금 처분 결의한 날. 이때가 배당 소득의 수입 시기예요. 실제 배당금 받은 날 아니에요. 주주 입장에서. 내가 A라는 회사에 투자를 했어요. 이 A라는 회사가 나한테 실제로 배당금을 주었을 때 이때 내가 배당소득을 인식하는 게 아니고요. A라는 회사가 주주님 제가 배당금을 얼마만큼 지급을 할게요 라고 결정한 날, 잉여금 처분 결의를 한 날, 다른 말로 주주총회일이라고도 해요. 주주총회를 할 때 배당금 지급 결의라는 걸 하거든요. 잉여금 처분 결의라는 걸 하거든요. 이때가 배당소득의 수입 시기가 된다라는 거. 근데 이거 주총일로 기억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 가지고 주총일이라고 써놓은 거고요. 시험에는요. 잉여금 처분 결의일이라고 나와요. 단 무기명 주식의 배당은요. 그 지급을 받은 날에 배당소득을 인식을 하셔야겠죠. 요거는 무기명 채권과 같아요.
즉 누가 주주인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라고 와서 주권을 흔들어야만 그래야지만 해당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배당금 결의일이 아니라 실제 지급을 받은 날을 배당소득의 수입 시기로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정배당, 해당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결산 확정일이라고 나와 있죠. 사실 여러분들 이 날이랑요, 요 날이랑 같은 날이에요. 둘 다 주총일이 얘도 주총일이에요. 이거 결산 확정이 언제 되느냐 하면 결산 확정일이라는 건 결산서, 즉 재무제표가 확정된 날을 의미해요. 재무제표 언제 확정되냐 하면 주주총회일 날 확정이 돼요. 우리 예를 들어서 지금 2020년도잖아요.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법인 활동을 통해 가지고 돈을 벌었다. 이때 주주총회 일반적으로 연말결산 법인이라고 한다면 2월 말에서 3월 이때 주주총회가 열려요. 이때 이 주주총회에서 잉여금 처분 결의를 하고요. 이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즉 결산서를 확정을 해요. 결국 이 두 날은 같은 날이에요. 둘 다 주총일 날 확정이 되고 결의가 되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같은 날이라고 이해하시면 이해는 그렇게 하시되 최종적으로 기억하시는 건 얘는 잉여금 처분 결의일이고요. 인정배당은 결산 확정일이에요.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둘 다 주총일이긴 한데 부르는 용어가 다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만약에 인정배당의 배당소득 수입 시기는 잉여금 처분 결의일이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지문이에요. 결산 확정일이다 라고 나와야 맞는 지문이 되는 거예요. 이거 둘 다 같은 날이라며요. 그래도 안 돼요. 법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실 때에만 주주총회에서 잉여금 처분 결의와 재무제표 결산서의 확정이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사실상 둘이 같은 날이지만 수업 목적상 우리는 요거는 결의일, 요거는 결산 확정일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인정배당 가장 많은 오답으로 나오는 거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아니라는 거예요.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라는 건 우리가 연말결산 법인이라고 한다면 12월 31일이 되는 거고요. 결산 확정일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연말결산 법인 같은 경우에 2월 말에서 3월 초 정도 이때 주총이 열린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다음 연도 2월 말에서 3월 초 정도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간주배당 특정 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 이때를 배당소득의 수입 시기로 보고 있어요. 간주배당 의미 아시면 요건 60일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간주배당 뭐예요? 조세피난처에 버진아일랜드에 외국 법인 설립해 놓고요. 거기에다가 소득 다 유보시켜 놓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법인세 안 내고 내가 이거 국내로 갖고 들어오지만 않으면 국내에서도 소득세 안 낼 거 아니에요. 그쵸?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외국 법인이 국내에 있는 주주한테 배당을 하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해당 외국 법인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에 배당금이 실제로 국내에 있는 주주한테 배당이 되었다라고 보겠다. 간주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60일이 되는 날을 해당 국내에 있는 주주의 배당소득 수입 시기로 잡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의제배당은요. 유형일의 잉여금 자본 전입에 따른 의제배당, 요거 유형일이었죠. 잉여금 자본 전입일 날, 이 날을 배당금의 수입 시기로 보고 있고요. 무상주 실제로 수령한 날 아니에요. 우리 배당소득의 수입 시기는 결정주의라고 했었죠. 결정된 날이었죠. 이거 언제 결정됐어요? 잉여금 자본 전입한 날, 자본 전입 결의한 날, 그쵸? 이때이기 때문에 실제로 무상주를 수령한 날이 아니라 자본 전입일 날, 이때를 수입 시기로 보고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형 2에 감자, 퇴사, 탈퇴, 그리고 해산, 합병, 분할 이런 거 나왔잖아요. 요거는 유형 2에 대한 내용이에요. 일단 감자로 인한 경우에는 자본 감소 결의일날 결정주의에 따라서 수입식으로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퇴사나 탈퇴가 발생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퇴사 탈퇴일을 수입식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합병이나
분할로 인한 경우에는 각각 등기일을 수입 시기로 보고 있어요. 단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해산으로 인한 의제 배당은요, 해산 등기일이 아니라 자녀재산가액 확정일을 배당소득의 수입 시기로 보고 있어요. 해산 등기가 되어도요, 회사가 아예 없어진 게 아니에요. 자녀재산가액을 확정하고 이 자산이 다 처분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재산가액이 확정되면 그때가 되어서야 내가 얼마만큼을 받아갈 수 있을지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해산 등기일이 아니라 자녀재산가액 확정일 날에 내가 받을 권리가 발생이 된다. 얼마만큼 받을지 알 수 있다라는 거.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해산 등기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녀재산이 확정이 되거든요. 이때까지는 아직 내가 얼마를 가져갈 수 있을지, 얼마만큼 배당받을 수 있을지 몰라요. 이 법인이 해산이 되었다라는 건 법인이 현재 남아있는 자산 다 처분하고요. 법인 남아있는 현재 빚 다 청산하고요. 그래도 남은 돈이 있다면 우리 주주들한테 나머지의 이제 금액을 다 배당을 하고 그 다음에 회사 문 닫는 거예요. 해산 등기할 때까지는요. 남아있는 주주들이 얼마 받을지 몰라요. 남아있는 주주들이 얼마 받을지 알 수 있는 날은요. 자녀재산가액이 확정된 날이에요. 이해 가시겠죠? 자, 그 다음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이거는 현금주의. 실제로 내가 이 펀드회사, 신탁회사를 통해가지고 이득을 받은 날, 이때가 되겠죠. 이때는 뭐 결정주의라는 걸 적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신탁회사가 뭐 얼마만큼 줄지를 결정할게. 이건 뭐 개소리죠. 이거 내 돈인데 네가 뭘 얼마만큼 줄지를 결정해요. 그렇죠? 이득이 발생이 되면 그만큼 수수료 떼고 나한테 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의일이나 뭐 결정주의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내가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이익을 받은 날, 현금주의에 따라서 배당소득의 수입 시기를 잡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사배당소득, 배당부 복합금융거래에서 발생한 이득, 이것도 현금주의에 따라서 수입 시기를 결정짓고 있고요.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배당소득, 이거 실제로 배당금을 수령한 날, 분배금을 수령한 날이 아니라 과세기간 종료일이에요. 우리 아까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배당소득을 마치 내가 법인의 주식을 투자를 하고 그 배당금을 받는 형태와 같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그냥 소득 구분을 배당으로 해놓는 것이다 라고 했었죠. 소득 구분까지만 배당을 해놓고 다른 모든 취급들은 사업소득과 같게 한다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출자 공동사업자에 대한 배당은요. 결정주의나 현금주의에 따라서 수입 시기를 잡는 것이 아니고요. 사업소득과 같이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이때를 기준으로 수입 시기를 결정을 해요. 자, 여기까지 하시면 배당소득에 대한 수입 시기까지 마무리가 되었고요. 요거 차근차근 정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시간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묶어서 금융소득의 과세 방법이라는 챕터로 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